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타인의 시선에 나를 가두지 마라. 지은이는 손정연.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으로 석사과정을 마쳤고 SBS 플러스 편성 프로그램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에서 심리 자문을 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2012년부터 꾸준히 무료 감성치유 모임 심리야 살롱을 주최하였고 현재는 독서 모임 32일의 위로를 통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자가 치유할 수 있도록 적정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위원 및 KMA 한국능률협회 파트너 심리 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센터 소스토리 대표로서 기업체 임직원 대상으로 활발하게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잘해도 당신이고 못해도 당신이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은 금세 불행해집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를 뒤집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기란 더 힘들지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타인의 기대에 의존할 필요도, 그들의 실망과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곧 50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저는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는 일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향한 기대가 담긴 말이라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나 그들의 평가를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떤 일도 진정한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성장과 행복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때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얀테의 법칙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회 규범이자 관습이자 불문율 같은 인생 철학에 해당합니다. 1933년 덴마크계 노르웨이 작가 악셀 산데모세가 그의 소설 도망자에 등장하는 가상 마을인 얀테를 소개하면서부터 지어진 법칙의 이름입니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를 비롯한 10개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당신도 남들보다 특별할 것이 없고 남들도 당신보다 특별하지 않다. 그러니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하지도 말고 위안을 얻지도 마라입니다. 저 역시 지금은 타인의 시선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비교가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실 그 사람들이 근사하다고 해서 제가 못나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나일 뿐이었어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장점은 그 사람의 것일 뿐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겐 자기만의 장단점이 있고 그것들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 세상 누구도 특별하지 않고 이 세상 누구도 열등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얀테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진짜 자존감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남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을 때 진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더위로 갈증이 날 때는 맛이 좋다고 하여 달거나 카페인이 있는 음료 또는 주류를 찾기보다는 다소 밋밋할 수 있으나 물을 마시는 것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자존감 역시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내 삶을 단단히 받쳐주는 주춧돌이 되어줄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타인이 주는 사랑을 기대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재발견하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셸리그먼은 한 개인의 자기개발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발견과 창조를 통해 자기화하는 것이라 했다. 혹시 자신을 비난하며 평가절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다음 페이지의 예시처럼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발견해 보길 권한다. 1. 직접 만든 스파게티를 가족이 맛있게 먹어주어 감사합니다. 2. 아침 산책으로 2km를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 책상 위를 깨끗하게 치울 수 있어 뿌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낙담시키는 일에 스스로 앞장서곤 한다. 그들 대부분은 파괴적 혼잣말 증후군에 시달린다. 나는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아. 모두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같아. 나는 끝내 가치 없는 인간이 되고 말 거야.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세상에 부적합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왜일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짝에도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자기 비난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런 자기 파괴적인 혼잣말을 결코 멈추지 못하는 내담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건네보았다.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무엇에 도움이 되나요? 내가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피할 수 있나요?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없을 거라는 믿음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파괴적 혼잣말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나의 질문에 보통 이런 대답을 한다. 그 사람과의 관계 정리가 더 쉬워집니다. 상대에게 더 이상 실망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의연히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다. 내가 하기 싫거나 곤란한 일, 나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일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다.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희망이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시들어 결국 말라 죽고 만다. 세스 고딘. 당신도 희망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자기를 파괴하는 왜곡된 거짓말을 자기 회복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긍정의 혼잣말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번에 그것도 쉽게 이루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로또 당첨자 또한 수십 번의 도전이 있었을 거라 짐작한다. 누구나 과정을 거친다. 하나의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러 계절을 보내야만 한다. 힘들다고 건너뛸 수가 없다. 게다가
노력한 만큼 수확의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스위스 로잔의 한 신문사 기자로 일할 때의 일이다. 이 사건은 훗날 해밍웨이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준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수담이 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3살이었고 신문사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해밍웨이 자신은 기자보다는 작가로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파리에 살고 있었던 해밍웨이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스위스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그의 아내는 짐을 꾸리며 평소 남편이 쓰고 있던 원고의 초안을 비롯하여 구상 중인 메모 그리고 복사본까지 글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여행 가방에 담았다. 짐을 기차의 짐칸에 실은 후 아내는 긴 여행을 앞두고 물을 사기 위해 잠시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기차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 사이 해밍웨이가 쓴 글이 들어있던 가방은 사라지고 없었다. 해밍웨이의 상실감은 대단히 컸다고 한다. 그 당시 해밍웨이는 글을 다시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작업해 두었던 것들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글 쓰는 방법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더 짧고 더 간결하게 보다 의미가 분명한 단어를 선택하여 쓰기 시작한 것이다. 흔히 해밍웨이의 문체를 가리켜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다 한다. 이것은 잡다한 수식어나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간결하면서도 쉬운 문체를 말하며 해밍웨이가 미국 문학에 남긴 유산이기도 하다. 만약 여행 가방을 잃어버리는 실수가 없었다면 해밍웨이의 글은 어찌 되었을까? 또는 그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집착한 나머지 쓰기를 멈추거나 포기했다면? 우린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작가의 작품을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상처를 수집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실수는 반드시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줄 거라 확신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이 있다. 바로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다. 모든 연주자는 자신의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오르지만 피아니스트는 자신의 악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연주자에 속한다. 그러나 호로비츠는 이 명제를 뒤집어 놓은 피아니스트였다. 해외나 타지에서 공연을 해야 할 경우에는 완벽한 무대를 위해 자신의 피아노를 보잉 747에 싣고 다녔다고 한다. 하늘을 나는 피아노를 만들어낸 셈이다. 또 연주회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요리사와 정수기도 늘 동행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며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총 4번이나 은퇴와 재기를 반복했고 길게는 12년 동안 무대를 떠나 있기도 했다. 나는 호로비츠의 예민함과 완벽주의가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연주를 선물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피아니스트로서 자기 일에 몰입하는 것이고 높은 수준의 책임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맡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몰입과 집중의 기쁨을 누렸을 거라 추측해본다. 책임감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충실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책임감에는 호로비츠처럼 기꺼이 즐기며 흥미를 유지하는 몰입의 책임감이 있는가 하면 맡겨진 일에 과몰입하며 자신을 없애는 것에 앞장서게 되는 과도한 책임감도 있다. 나에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닌데도 꾸역꾸역 해야만 마음이 편하다며 책임감의 프레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 일을
꼭 내가 해야만 한다고 강요받은 적이 없지만 스스로 자신이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제가 할게요 라고 대답해버리는 것이다. 상담실을 찾아온 내담자 지연 씨는 땡땡 해야만 한다라는 멍해를 짊어지고 사는 여성이었다. 내가 본 지연 씨는 연애나 결혼과 같은 개인의 삶은 뒤로 미룬 채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딸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어머니를 두고 편히 저녁 모임 한 번, 여행 한 번을 갈 수가 없었지만 그녀는 이번 생은 틀렸어 라는 자조 섞인 농담으로 자신을 다독일 뿐 어떤 변화를 원하지도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되도록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기억하며 도박, 폭력, 외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했다. 그 뒤론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난 아버지와 달라.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야 해.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배신이며 천벌받을 거야. 내가 힘들어하면 어머니가 못 견딜 거야. 그러니 늘 씩씩해야 해.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과 불안이 전부였다. 감정조차 자기 것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한 지 오래였다. 그녀가 불안이란 감정을 낮추고 그나마 안도감을 느낄 때는 무언가 쉬지 않고 해내고 있을 때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을 때였다. 지연 씨는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꾸길 포기한 사람이었다. 누가 그녀에게 꿈꾸는 것을 사치라고 말해줬을까?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나는 자신을 잃어버린 채 그저 누군가의 수단이 되어 살아갈 때만 존재를 느끼며 편안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호로비츠가 연주한 트로이 메라이를 들려주고 싶다. 당신이 짊어진 책임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책임감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인지 아니면 너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운 가족을 버리거나 아예 모른 척하라는 뜻이 아니다. 절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도 가끔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출구가 보일 수도 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피아니스트 호로비츠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 12년간 긴 은둔 생활에 들어갔을 때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는 자신이 경험한 연주 생활의 긴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늘 기차를 타고 다니며 연주를 주 4회 이상 해야 하는 피로감에 지친 생활이 싫어졌다. 조용히 평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다. 나는 호로비츠의 선택이 그저 부러웠다. 그리고 그의 선택이 오로지 경제적인 여유로부터 획득한 자유일 거란 편견을 오래도록 지우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선택과 책임의 문제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이건 결코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라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라는 뜻이다. 우리의 마음에도 대문과 담벼락 같은 경계가 있다. 경계는 내 것과 내 것을 나누고 나와 너를 구분 지어주는 선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 경계라고 말한다. 즉 경계란 나와 나 아닌 것이 서로의 관계를 체험하는 접촉점이며 이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지각하는 범위가 나 경계다. 그리고 사람마다 나 경계를 다루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경계의 면적을 넓게 두고 타인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자신의 영역에 쉽게 타인을 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옷이나 재물과 같은 물질에만 경계가 존재할까? 우리의 신체, 감정, 가치, 친숙함, 행동 표현, 일 등 여러 영역에서 경계는 존재한다. 이런 경계를 넘어버리는 상황을 심심찮게 목격한다. 부모의 돈을 마치 내 돈 쓰듯이 쓴다거나 배우자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함께 참석해야 하는 약속을 정하거나 결혼한 자녀 집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며느리의 양육 방식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부모가 자신들이 원하는 양육 환경만을 앞세우기도 한다. 일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게 구분되지 않은 직장에서도 경계를 침범하고 침범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무뎌진 경계는 자꾸만 선을 넘는 사람들을 스스로 허용하게 된다. 당신의 경계는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는가? 또 상대의 경계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은 중대한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켄 윌버가 쓴 책 무경계에 따르면 결정한다는 것은 선택할 것과 선택하지 않을 것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일을 의미한다. 끔찍한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역으로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경계와 타인, 환경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릇 무례하며 지배적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에는 경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주고 지켜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남의 일에 참견과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엿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그들은 저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스스로 저는 오지라퍼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관심의 표현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별거 아닌 일로 축소하려 하곤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남의 집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자신의 오지랖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알뜰살뜰 챙기고 싶은 선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니 상대가 나의 선한 마음을 부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 자신의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월급의 몇 프로를 저축하고 있는지, 주식은 하는지, 미래를 위한 연금저축은 들고 있는지, 애인과 스킨십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데이트에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결혼자금은 얼마나 모았는지, 자녀 양육에는 무엇을 참고하는지, 학원은 어디로 보내고 있는지, 배우자 생일엔 무엇을 선물했는지, 부모님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 얼마인지, 직장 상사와는 사이가 좋은지, 왜 이렇게 승진이 더딘 것인지 등등 상대의 일상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다. 동시에 그 일상에 나의 생각을 보태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깊은 관심의 표현이자 상대를 챙겨주는 동시에 감정을 나누고자 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입장은 달라질 것이다. 그저 관심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경계를 넘어온 것이고 자유의 침해라는 것을 말이다. 사실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와 같이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고 조언하고자 하는 통제와 지배 욕구가 표출된 것이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사실 자신을 향한 지나친 확신이 만든 자기애라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망설임 없이 조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나는 다 알고 있어의 자세를 취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상대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자신은 이미 경험했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인지도 다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세상의 이치를 꿰고 있다고 착각하면 타인을 향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와 같이 강요하고 조언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렇다면 과연 상대방도 오지랖만큼 확신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때 상대가 느끼는 행복감은 줄어든다. 인간은 누군가의 강요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일을 주도적으로 해낼 때 행복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단 나를 자유롭지 않은 존재로 만들 자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그 유명한 우리는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라는 말이다. 인간에게 선택과 책임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며 이 선택의 자유는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만약 선택의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박탈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완벽히 다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분명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어제 알게 된 지식이 오늘은 쓸모 없어지는 초고속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만큼 위험한 자만과 오만은 없다. 정말이지 상대를 향한 관심과 말하고픈 욕구를 무시할 수 없다면 정중히 물어보면 될 것이다. 나의 의견을 보태도 좋을지, 조언해도 좋을지 묻고 허락을 받은 후 말한다면 서로의 경계는 안전해질 수 있다. 정 위로하고 싶거나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저 오래 그의 곁을 지켜주자. 하루는 상담 중 내담자로부터 정약용이 쓴 수호제기에 대해 듣게 되었다. 수호제기, 한자 그대로 나를 지키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여기서 수호제는 정약용의 큰 형님 정약현이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이다. 수필의 첫 부분에서 정약용은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며 수호제라는 이름의 의문을 제기한다. 굳이 나를 애써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에서 혼자 지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어느 날 이런저런 생각에 골몰이 빠져 있다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처음 생각과는 달리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그의 생각은 바뀐다. 밭, 집, 나무, 책, 옷, 음식과 같은 것들은 오히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누군가 들고 갈 수도 없다. 설령 훔쳐간다고 한들
책의 내용은 이미 머리에 담아두었으니 그 내용까지 가져갈 수 없으며 옷과 곡식을 훔쳐간다고 해도 천하의 모든 옷과 음식을 다 훔칠 수는 없으니 그 존재를 없애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친밀하게 붙어 있을 것 같으나 잠시도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 못 가는 곳이 없으니 떠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스러운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정약용은 나를 주체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으로서의 욕망을 이야기하며 자신 또한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다고 반성하고 있었다. 열등감이 큰 사람은 타인을 질투하고 시기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덮을 무기로 자만과 교만을 택한다. 바로 병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진 나르시시스트이다. 다시 말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불행과 불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인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도취는 경멸을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그 정도로 경계할 만한 일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개성과 혼동한다.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내가 마음 편히 행동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낮추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탓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타인을 낮추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얄팍한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또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기에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이른바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상화된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할 뿐이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일삼는 허세는 마치 자신의 못난 면을 감추려는 코스프레와 같은 것이며 사실 그들의 내면은 헛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타인이 자신을 우러러 봐주길 바라는 마음, 복종을 얻어내고 싶은 욕심과 욕망에서 시작한다. 소위 권력의 맛에 취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릇된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가엾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끊임없이 우월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욕심이 타인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한다. 관계 중독 또는 사랑 중독이라는 용어는 1982년 헝가리의 정신분석학자 산도 라도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해로운 사람임을 자각하고도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 또한 모든 순간을 상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용어 중 우리에게 익숙한 가스라이팅이 있다. 가스라이팅은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 등에서 유래한 단어다. 1880년대 영국 런던의 안개가 자욱한 도시에 살았던 중상류층 부부 잭과 벨라의 이야기다. 어느 날 잭은 고가의 보석을 가지고 있었던 윗집 부인을 살해한다.
하지만 보석은 손에 넣지 못했고 집안 어딘가에 있을 보석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보석을 찾으려면 물건을 마구 뒤져야 했고 그러려면 사람이 살지 않았던 윗집에 가스등을 켜야 했다. 그는 이를 의심하게 될 아내 벨라를 속이기로 결심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파트는 윗집에 가스등을 켜면 아랫집의 가스등이 약해지거나 깜빡거리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밤마다 잭이 윗집으로 올라가 보석을 찾을 때면 그가 살았던 아래층 집의 가스등은 어두워졌다. 이윽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 벨라가 잭이 외출을 할 때마다 가스등이 약해진다거나 위층에서 무서운 발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하지만 잭은 벨라의 감각이 잘못되었다며 지속적으로 세뇌한다. 이후로도 잭은 집안의 물건을 숨겨놓고 그것들이 벨라의 건망증으로 인한 일이라고 타박하거나 벨라의 어머니가 조현병을 앓았던 것을 이유 삼아 벨라가 과민하다고 몰아세운다. 세뇌가 지속되자 결국 벨라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 자신의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 정신 상태가 남편의 말대로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두려움과 무기력에 떨며 오로지 남편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따르게 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남편의 세뇌에 정신이 지배되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기에 이른다. 연극의 잭과 벨라처럼 가스라이팅은 부부나 연인, 부모와 자녀, 직장 상사와 부하, 친구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속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묘한 정신 조종을 일컫는다. 가스라이터로부터 세뇌된 피해자는 결국 자기 생각과 가치, 판단력을 스스로 의심하고 부정하게 된다. 정신의 주인이 나에게서 상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관계 중독이 한 사람의 건강한 자아를 파괴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를 잃어버린 자아 상실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의 자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스라이터들의 특징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들의 사고는 지극히 이분화되어 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늘 정답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의 생각과 행동은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상대를 향한 자신의 행동이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상대를 자신이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여긴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잘했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일은 없었을 거야. 나도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와 같이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말이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주관을 세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상대가 내린 결정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그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끝끝내 자신이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 의존하게 만든다. 가스라이터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의 충족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상대가 처한 곤경이나 고통을 공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 상대는 나를 위한 도구일 때 쓸모있는 것이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다. 이들은 내가 옳으며 선하다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어쩌면 이들의 지나친 자기애의 시작은 한 번도 온전히 채워진 적이 없는 사랑과 애정의 결핍일지도 모르겠다.
마치 억압이 심했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결핍된 애정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마음, 곧 정신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을 지배하는 사기꾼, 가스라이터의 먹잇감이 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비하를 멈추고 자기를 향한 의심이 아닌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의 관계는 현재 동등한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건 무엇인가? 저 사람이 없이도 나는 내 삶을 짊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건네고 또 대답해 보아야 한다. 특별함이 없어도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 얀테의 제1법칙.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과연 무엇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걸까? 대학원 석사과정 중 체계론적 가족치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가족, 부부상담의 대가인 이남옥 교수는 공동체 가계도 이론을 소개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인 강혜성 박사를 초대했다. 강 박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삶에서 누리며 살고 있었던 26개 특권 리스트를 공유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랬다.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것,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 대학 진학 등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가족 밑에서 자란 것, 성희롱의 두려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거리를 누빌 수 있는 것, 내가 믿는 종교의 기념일이 공휴일인 것, 실수했을 때 성별을 근거로 추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자라면서 집에 책이 50권 이상 있었던 것, 자라면서 한 번씩 가족여행을 갔던 경험, 늦은 밤 걱정 없이 혼자 집에 걸어갈 수 있는 것, 자주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할 때 옷을 사입고 외식을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해서 특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진정 특별한 일은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다. 요즘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들에서 흔하게 거론되는 것이 있다. 한국은 가방을 앞, 뒤, 옆, 아무렇게나 메고 다녀도 소매치기의 위험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테이블에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잠시 놓고 자리를 비우거나 집 앞에 택배물을 놓아두어도 물건이 사라지지 않는 실험 카메라 영상도 자주 목격된다. 우리에겐 당연한 것인데 영상을 본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움을 표한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우월해서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경이로운 대상을 발견하고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 자신을 남들과 견주려 하지 마라. 얀테의 제2법칙.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외부에서 요구하는 역할, 의무, 규범 때문에 일종의 기능적 자아인 페르소나를 만들어낸다. 인위적인 식물원의 모습은 그 페르소나가 마치 자신인 줄 착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와 언뜻 비슷하다. 그저 남들 눈에 보기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욕구가 과잉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쉽게 있는 그대로의 상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 또한 마치 관광객의 눈에 보기 좋은 정원을 꾸미듯
타인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며 살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상담 중 내담자들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제 주변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라며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자신의 주변인 또한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착한 사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도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는 사람,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산 사람, 뭐든 웃으며 예스만을 외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좋은 사람들은 늘, 언제나, 누구에게든 항상 이래야만 하는 걸까? 가끔 싫은 티를 내고 노우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좋은 사람이 때론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타인에겐 나쁜 사람일 수 있고 타인에게 나쁜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 10명 중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1명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를 아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한낱 욕심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칼 융은 자아가 가장 싫어하여 억압했던 무의식 속 자신의 열등한 성격을 가리켜 그림자라고 했다. 나의 밝은 면 뒤에 가려져 있는 어두운 면이다. 대개 그림자는 불안한 가정 환경과 같은 결핍부터 실패로 해석할 수 있는 무능력한 모습과 같이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열등함과 관계되어 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 어두운 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감추고 숨기며 살고자 애쓴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우리는 자신의 수치로 여겨 들키지 않으려 했던 그 행동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순간 쓴소리를 한다. 심지어 그 행동이 그릇된 것일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헐뜯기도 한다. 어떻게 매번 밟고 오르며 정의롭게 선을 행하며 좋은 사람으로만 살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는 노력할 뿐이다. 늘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내 안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살고 있다. 칼 융은 거룩하고 선한 신성과 악한 악마성을 동시에 지닌 신, 아브락사스에 대해 아브락사스는 모든 대립물이 하나의 신성한 존재 안에 결합된 신이다 라고 설명한다. 그림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기만 한 나의 싫은 내면의 모습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그림자조차도 내 자아 중 일부라는 것이다. 더는 그림자를 숨길 도피처를 찾으려 애쓰지 말자.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 얀테의 제3법칙.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10가지 얀테의 법칙의 핵심은 나와 타인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더 우월해지고자 상대를 무시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는 파괴되며 개개인의 존엄성은 소외된다. 그렇다고 비교가 늘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나와 비슷한 처지, 상황에 있는 사람과 하는 유사 비교다. 두 번째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 비교다. 세 번째는 나보다 뛰어나거나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다. 분명한 것은 어떤 비교든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교는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기 자비란 고통스러운 순간 과도한 자기 비난에 빠져드는 대신 너그럽게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를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다. 자기 자비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평가하기보다는 공감하고 이해하며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 드는 부정적인 감정에 과몰입되지 않는 균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삶과 자기 자신에게 겸손한 기대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 비하가 덜하고 자존감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즉 나르시시스트들이 지닌 자존감은 진정한 자존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똑똑해지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자. 스스로를 존중하되 과신하지는 마라. 얀테의 제사 법칙. 당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심리학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심리적 틀을 안고 태어났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미운 3살로 불리는 나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자기가 무척 대단하며 전능한 존재라고 여기는 나르시시즘의 시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자라며 점차 현실의 한계를 마주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아이는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대상관계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모든 인간이 성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계에서의 촉진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때 환경은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유아가 필요로 하는 돌봄과 관심 정도면 된다고 한다. 또한 그에 따르면 유아는 좌절을 겪을 때마다 조금씩 현실을 경험할 수 있고 비로소 그의 전능감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환경적 실패로 인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한다. 뭐든 잘하는 전능감만으로는 성숙에 도달할 수 없다. 바다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밀물과 썰물이 필요하듯 인간 발달을 위해서도 적절한 성공과 적절한 좌절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 나의 무지를 아는 것이 삶의 시작이다. 얀테의 제5법칙. 당신이 남들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상담을 하기 전 항상 주문처럼 머리와 가슴에 새기는 나만의 불문율 같은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이다. 이 마음 자세는 내가 내담자의 상태를 온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는 다른 영역에서의 일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 확신한다. 혹여라도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나의 해석은 독이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상담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조심하려 노력하고 또 함부로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려 애쓴다. 자신을 높이려고 타인을 낮추지 마라. 얀테의 제6법칙. 당신이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처음 덴마크 거리를 걸으며 무척 놀랐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 중심지로 이동했을 때조차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덴마크 총 인구가 700만 정도라고 하니 분명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한산한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내가 가장 많이 경험해본 수도는 늘 사람으로 붐비는 서울이었기에 조용한 코펜하겐의 거리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나마 관광객이 가장 많다고 하는 뉘하운 운하에 갔을 때야 비로소 약간의 인파를 만났다. 하지만 그조차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의 어깨가 부딪히는 일이나 출퇴근 시간 어떻게든 출입문을 통과하기 위해 힘을 빼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 덴마크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까가 내내 궁금했다. 이 궁금증은 숙소 주변 마을을 산책하며 점차 풀리게 되었다. 이 비밀의 열쇠는 집들의 발코니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창문가에 놓여있던 양초, 화분, 미니어처 피규어, 작은 조명과 전등 불빛이었다. 밤이면 살짝 열린 창문과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과 그 집의 인테리어 소품들의 답이 있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했던 생각은 이러니 집 밖으로 나오고 싶지가 않지였다. 휘게 라이프를 소개하는 국내 잡지에서 흔하게 봤던 북유럽 스타일의 집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북유럽풍 홈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집에서 살면 집에 종일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바로 이것이 거리의 덴마크인들을 집으로 끌어당기는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나는 짐작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묵었던 숙소의 거실 장에도 여러 종류의 보드게임 도구가 가득했다는 것이 기억난다. 모델하우스를 방불할 정도로 예쁘게 꾸며진 집에서 친한 친구 몇 명이 모여 음식을 해먹고 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다. 휘게는 그들의 일상이었다. 모든 일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얀테의 제7법칙.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의 저자 마크 맨슨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 올린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한국을 뽑았다. 이유는 지나친 경쟁이었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또 경쟁을 붙이고 감시한다는 것이다. 가장 우울한 나라에서 우울하지 않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고대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는 활동적인 삶이 아니라 사색적인 삶이야말로 인간을 인간 본연의 존재로 만들어준다 라고 했다.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과잉 활동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테니스 경기에 등장하는 볼 펄슨이다. 테니스 경기장에서 가장 많이 뛰는 사람은 선수다. 그 다음 많이 뛰는 사람이 바로 볼 펄슨이다. 볼 펄슨은 볼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경기에 방해되지 않게 공을 줍고 모으고 볼을 굴리고 던질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을 받는다. 그들이 하루 경기에서 전력 질주로 뛰는 거리는 평균 5km에 달하며 롤랑가로스로 불리는 프랑스 오픈이 진행되는 동안 30만 개의 볼이 총 3만 킬로미터를 뛰는 250명의 볼 펄슨들에 의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선수만큼 많이 뛰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그림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이나 사물에서부터 어떤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실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멀티태스킹이라 한다. 먹이를 먹으며 동시에 경쟁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며, 새끼들도 감시해야 하고 짝짓기 상대도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곳은 밀림도 아니고 맹수가 돌아다니지도 않지만 나는 일생을 야생에서 살듯이 위험경보 알람을 늘 켜둔 채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잘 해내려고만 했다.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현이는 뭐든지 잘하잖아 라는 말을 듣는 일이 잦아졌다. 야생에서나 필요한 멀티태스킹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필살기로 쓰고 있었으니 내겐 무언가 하나에 골몰이 빠지는 깊은 사색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색하지 않는 사람은 경외감을 체험할 수 없다.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사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쉽게 판단 내리지 않고 그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 더불어 자신에게도 조금 더 친절해지게 된다. 남을 비웃지 말고 다름을 인정해라. 얀테의 제8법칙. 남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한다. 어떤 사람에게서든 장점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든 경멸한다. 무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는 성격 탓이다. 독일 쾰른 대학교의 비렐림 호프만 교수 연구팀이 2015년 미국과 캐나다의 성인 1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덕성 연구는 이중잣대에 관한 대표적 연구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3일 동안 무작위로 스마트폰에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를 받을 때마다 참가자들은 바로 직전 1시간 동안 자신이 했던 도덕적, 비도덕적 행동을 적어야 했고, 같은 시간 관찰한 다른 사람의 도덕적,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적어야 했다. 실험 결과 자신이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고 보고한 빈도는 7%였고 타인이 도덕적인 행동을 했다고 보고한 빈도는 3.5%로 2배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결국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훨씬 관대하다. 공감이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살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 다르고 유별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타인을 미워한다. 나는 당신이 상대의 부족하고 다름을 비웃는 어리석음보다는 늘 연민을 갖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기를 바란다. 타인의 위로와 걱정에 기대지 마라. 얀테의 제9법칙.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은 서로가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대와 욕구를 상대가 몰라줄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크게 분노하게 된다. 수많은 기대 중 하나는 상대가 나를 걱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했던 불운의 스트레스 사건을 겪을 때 걱정하며 위로해 주길 간절히 바라게 된다. 함부로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얀테의 제10법칙. 남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유난히 상대방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체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부터 사물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매우 명확한 편이어서 자신의 암과 삶의 경험에 대한 확신도 크다. 물론 상대는 이것에 불편을 느끼기도 한다. 가르치려는 행위보다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면에 숨겨진 너는 이거 모르잖아, 내가 가르쳐 줄게 라는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져서다. 국어 국문학자였던 이어령 교수는 한국인은 배우기보다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지닌 민족이라고 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특히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였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해본다. 꼭 학교 선생님 또는 대학 교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심리적 착각을 일으켜 만족하게 된다는 원리다. 공자의 논어 첫 구절은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는 평생 배움에 힘쓰는 것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실제로 공자는 누군가 특별히 청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것을 삼갔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능력보다는 언제든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혼자인 듯 살아가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세상과 대화하듯 길거나 짧은 만남을 이어간다.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은 매우 섬세하게 서로의 특별함의 경계를 지켜줄 때 안전을 약속받을 수 있다. 경계 지킴의 지침을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창시자인 프리츠 펄스의 기도문에서 배웠으면 한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한다. 나는 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너도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연히 서로 일치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타인의 시선에 나를 가두지 마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